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주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5.16에 대해 군사 쿠데타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죠. 물대포에 맞아서 현재 중투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문제에 대해서도 시위대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김수남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른바 문한박 연대 등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현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열심히 지내왔는데요. 네. 밥장에 출연하고 싶어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댓글에 이상민 위원장님 안 나오시냐는 애청자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게 여론이거든요. 민심이고. 네. 그런데 그런 민심을 왜 외면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민심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아침 7시 반에 계속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어디로 전화했냐면요.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어요. 같이 계시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종걸 대표가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문자 보냈더니. 예. 집에 저기 대전에 가셨다고 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사이구나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는 집에 가셨다면서요, 대전으로. 아니, 어제 제가 문상을 좀 갔다가요, 밤늦게. 어제 인사청문회가 네. 한 9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네. 어제 김수남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네. 10시 가까이 끝나서 또 밤에 이제 문상을 갔다가 밤밤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9시로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착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잠잠을 자다가 길게 일어났죠. 네, 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늦게 전화 받고 이게 본말을 내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민심을 부응하는 밥장이 되라. 알겠습니다. 그한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왜 그 밥장이 안 나오냐. 요새도요. 네. 그걸 제가 저는 선택당하는 입장이지. 제가 나오라 하면 나오고 말란 말고 이런 입장이지.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분은 장윤정 기자로 알고 있대요. 농구 선수 이상민하고 헷갈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가수 이상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저한테는 여러 가지 밥장에 빨리 나와 복귀해라. 이런 방송 나와라. 도대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잘 해주시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 현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 늦게까지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떠셨습니까? 김수남 후보자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나 있는 상태고, 사실은 뭐 이제 그 전에 인사청문회 하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두둑두둑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근데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매우 엄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부딪히는 이해관계나 입장을 형사사법의 제일 선두에 서서 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을 움직이는 그런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이 자리인 만큼 공평 무사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많이 비판받았던 정치적 중립성이나 또는 독립성에 상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그런 것들이 훼손됐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터에 네. 오히려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게 더욱더 요구되는 덕목이 필요한 때인데, 네. 그런 점에는 많이 좀 회의적인 시각 또는 깊은 우려, 앞으로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처음과 끝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검찰총장 후보자지만 네.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자리가 지금 내년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네.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는 이 중에 필요한 건 중심이고 균형 감각이다. 특히 후보자로서 어느 한쪽의 성향이 친숙할지 모르지만 네. 친숙한 쪽하고 더욱 친하게 지내면 그럼 편적이 된다. 오히려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쪽의 얘기를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제 그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결국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뭐 대통령 눈치를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대통령 눈치를 보건 누구 눈치를 보건 분명히 확고한 자신의 국가관이나 철학 네. 또는 역사관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지요.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건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정론입니다. 정설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게 군사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것이죠. 네. 이미 법에 정해진 법적 절차나 정당한 적법 절차를 다 뒤엎은 군사적 정변이거든요. 네. 쿠데타고. 네. 이미 박근혜 정부에 있는 강요나 법무장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총장이 그거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참으로 뭐라고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네. 그건 매우 잘못된 발언이죠.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이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그쪽 그룹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극우파들, 네. 그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분은 생각은 그게 양론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네. 5.16이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유신의 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게 군사 쿠데타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이런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검찰총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안정국 아니냐, 이런 비판도 언론에서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 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던 농민 백남기 씨가 현재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그 시위대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경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로 보지 않고 시위대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점,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나 또 어제 방송에 의원들이 틀어준 영상을 보니까요. 네. 그 인간의 잔인함, 잔혹함, IS 테러를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 이상의 그런 잔인함을 봤습니다. 그 경찰 물대포가 네. 그 백남기 씨죠. 그분을 쫓아온 그분이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완전히 서 있는데 그냥 물대포를 팍 쏘보니까 그분이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도 그분을 구하러 이제 여러 분들이 그분을 끌고 땅에 질질 끌면서 나가고 있는데도 거의 다 되고 계속 거길 조준해서 물대포를 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구하러 간 분한테까지도 하니까 심지어 어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는 모 의원이 SNS로 떠도는 얘기를 전달하는 듯한 형식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SNS에 그런다면서요.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백남기 씨를 두들겨팼다. 네. 그냥 화면을 보니까요. 네. 그 빨간 옷 입은 분이 그 물대포에 쓰러진 겁니다. 백남기 씨 쪽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SNS나 자기 그룹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거기에 대해서 총장으로서는 분노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폭력 시위를 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엄정함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건 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대포로 이러한 살인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을 경찰이 하는 걸 네. 그냥 외면하는 거는 저는 총장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영상은 오마이TV, 오마이뉴스가 단독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희가 그날 생중계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날 그 백남기 씨만 그렇게 물대포에 맞은 게 아니라 기자들도 굉장히 조준살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그 박정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박정호 기자도 세 차례 조준살수를 경찰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생중계 진행을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경찰 여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박 기자님 괜찮으십니까? 박 기자님 괜찮죠. 예. 네. 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그날 KBS 기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 언론 단체들이 지금 그 경찰에 항의하고 있지만 기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지금 사과 이런 거 안 하고 있고,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시위대와 그날 취재했던 기자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하튼 어제 제가 경찰 해명을 들으니까요. 네. 그 물대포를 쏘는 방향을 정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네. 또 분간도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준사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쫓아가면서 맞아요. 너무나 잘 보이고 너무나 방향을 잘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에다가 물대포를 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조준살수라는 걸, 조준을 한다는 거는 이 적을 향해서 조준사격 이런 걸 하잖아요. 전쟁 때. 네네.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공권력은 사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그 김 후보자한테 그날 민중 집회 얘기하면서 이 폭력 집회 뿌리 뽑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되면, 총장이 되면 이 폭력 집회 뿌리 뽑을 수 있냐, 이런 요구를 계속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게 사실 뭐 공안 통치하겠다 뭐 이런 선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의 의원들께서 제가 네. 법사위원장인 이만큼 참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 시위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근절을 해야 되고 시위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 뭐 일정 부분 일리 있어요. 그런데 그를 초래하거나 원인 제공하거나 또는 설사 시위대가 과도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공권력을 자제하고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을 외면하고 공권력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국민들 또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해서 인명살상까지 피해를 입힌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꾸지람을 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참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농민이고 노동자이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전월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경제적으로 정말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호소하러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온 분들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고려를 여당을 공격하기 왔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를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나 새누리당은 이걸 이용해서 보수 극우파들 결집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절규한 겁니다. 절규. 못 살겠다고. 네. 우리 그분들의 목소리에, 절규하는 목소리에 어쩌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당이나 정치권은 귀담아 듣고 그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 시위대, 절규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그렇게 책임을 돌리고 오히려 마치 주적 개념으로 네. 물대포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청와대를 보호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김무성 대표나 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나 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IS 이퀄 그 시위대 이렇게 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대포 쏘는 공권력이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오히려 부추기는 집권 세력이 IS라고 봅니다. 네. 물대포 쏘는 공권력,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집권 세력이 IS다. 이분들이 지금 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예.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지금 거의 그 막다른 골목에 밀려 있고 그 절벽 아래로 한 발짝만 뛰면 벼랑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국민들이신데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오히려 따뜻한 시선과 네. 어떻게 보듬을까? 이분들이 그 삶의 고단함을 해결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못 살겠다고. 그럴 거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힘자랑이라 하고 주먹이나 불끈 쥐고 국민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정권 잡으려면
그 정치를 선용하고 선정을 베풀고 국민들이 그 고달픔을 좀이라도 해결하려고 정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선거 때는 온갖 달콤한 얘기들 다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 쫓아다니면서 새누리당 뭐라고 했습니까? 당명까지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네. 별 다른 그냥 X 같은 것들을 너무 아주 그냥 변신을 하면서 네. 정작 정권 잡고 나니까 언제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그런 가입표만도 못한 우리들이죠. 가입표만도 못한 무리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이라 원래 품격 있는 사람이라 그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냥 국회의원만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만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네. 그냥 진짜요. 진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치 특히 이제 균형을 맞춘 야당의 정치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 야당 소속인 저부터 하여튼 너무나 하여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형편이니까 지금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당이 좀 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겠죠. 야당이 굉장히 무기력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시고 싶으신 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막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현안 좀 여쭐게요.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 광주 조선대 특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문안박 임시 지도부론을 내놓았습니다. 문안박이 임시 지도부가 되어서 내년 총선 치르자 이런 주장인데요. 우선 문안박 임시 지도부론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어제 중진 의원들 문안박 지지 성명을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선언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내자고 그래서 네. 솔직히 그렇게 확신이 들지는 않고 그냥 찝찝하지만 동의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그 문 대표가 그걸 공개적인 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그냥 강연 중에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 특히 안철수 대표하고 물밑 대화를 사전에 하고 성사를 시키고 세 분이 함께 그걸 선언하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조승영 최고위원도 또 뭐라는 거 아니네. 언론에서 봤더니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바고 없었답니다. 그럼 이거를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뭔지 저는 좀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그래요. 저도 좀 당내 문제 가지고 방송에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만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럼 문안박이라는 것이 그게 솔직히 그게 전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당내에 분열되어 있고 갈기갈기 나눠져 있는 걸 결속시키는 모티브로 삼겠다. 좋습니다. 오죽하면 문 대표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절차적으로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박원순 시장도 만나서 뭐가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되지 왜 먼저 질러대가지고 또 기니 아니니 오히려 그게 일파만파를 만드나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중진 중심의 어떤 개파 수장 연합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선 주자 개혁연대, 이른바 문안박으로 통칭되는 미래 대선 주자 3인이 좀 새롭게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적인 당 운영을 해나가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어제 박원순 시장을 만났어요, 문재인 대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상 그 문안박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현재 지금 안철수 대표는 24일 부산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난 안철수 대표도 참 답답한 양반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부산 가서 얘기할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은 광주 가서 얘기하고 한 분은 부산 가서 얘기하고 아니 도대체 당내 같은 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가? 난 두 분 진짜 안심해요. 네. 나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안철수 대표도 당대표를 역임했고
저 문재인 대표도 저기 뭡니까 지금 당 대표고. 네. 그럼 두 분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만나서 지지고 볶든 뭐 멱살을 잡고 싸우든 뭔가 좀 저 자기들끼리 지혜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는 분들이 각자 지금 성명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나서 또 문안박을 한다고 솔직히 뭘 잘 될까라는 그런 기대 별로 저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고육직책으로 좋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싶다면 뒷받침해주겠다. 그러면 아니 이건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볼모로 당원들을 볼모로 각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안철수 대표도 부산 가서 뭐 24일 날 밝히겠다 그럴 게 아니라 당장 문재인 대표 만나세요.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만나지도 않고 각자 가서 각자 얘기 이게 나는요. 네. 자기들의 정치적 얘기를 당내 문제를 네. SNS나 또는 뭐 외부 강연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자기 정치적 표현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면 네. 분명히 마쿠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고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번 19대 국회를 보면요 그전 17대 18대보다도 여야 원내대표도 공식 회담 말고는 전혀 마쿠 회담이 없어요. 당내 더구나 당내 우리 당의 경우에 보면 각 지도자들이 마쿠에서 만나는 그런 자리도 없어요. 각자 언론이나 외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일방적 대화가 없고 일방적 입장 표명만 있는 건 어떤 모습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소통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우리도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당내 현안인데 당장 그 안철수 전 대표는 5층 국회의원회관 5층에 계시고 문재인 대표는 3층에 계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만 올라가거나 내려오면 당장 만나실 수 있으신 사이인데 한 분은 광주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각자 성명전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하는 것밖에 두 분 다 그 진정성이 의심가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표도 진짜 당을 하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저 안철수 대표나 뭐 박원순 시장을 통해서 결속을 시키는 모티브 삼고 차후 천정배 대표도 뭐 끌어들이고 어떻게든 야권이 결집하는데 본인들이 나서겠다고 하면 그렇게 역할을 해야지 나가서 그냥 특강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부산에 가서 뭐 언론에다 대고 이러면 SNS에다가 일방적 얘기만 쏟아내고 그게 대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마쿠에서 좀 만나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이 뭐 그 바깥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 해야 될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뭐 실수신지 모르겠지만 문철수라는 말씀하셨어요. 문철수. 예? 문재인 안철수를 합친 조어 같아요. 문철수. 문철수가 되든지 안재인이 되든지. 예? 하여튼 좀 그 합성을 하는 노력을 본인들이 네. 과연 지도자로서 자임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이 그걸 받아주고 있고 네.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죠. 아니 난 솔직히 뭐 내가 뭐 문재인 대표나 뭐 안철수 대표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언론이 받아주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당이 어떻게 되든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생활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 입장만 표명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번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수구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보도를 하는 데가 뉴데일리 같은 데인데 호남 민심에 대한 테러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비판적 태도로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 뭐 우리 당이 잘 되는 거 극우파 또 언론이나 세력들은 뭐 곱게 보질 않겠죠. 바라질 않겠죠. 뭐 어떻게든 이제 문안박이 성사가 되면 당이 결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야 뭐 정말 눈꼴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네. 우리가 그러려면 더 열심히 잘해서 성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문안박이든 박문 아니든 뭐 박이든 네. 이름을 뭘로 붙이든 네. 그렇게 누가 주도권하든 그런 진짓
마음은 안 그래도 겉으로 행동이라도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들은 저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정책이라는 걸 저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저는 하여튼 저는 그 당대표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 당대표한테 너무나 좀 그냥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광경들을 연출하시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정치 혁신을 위한 2020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임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잘못돼 알려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이제 문병호 저희 여러 명이 만났을 때 제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영남 호남을 지역적 패권으로 기반으로 해서 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을 볼모로 지역적 네. 패권주의를 근거로 양대 정당 독과점 구조를 하는 것이 결국 적대적 공생이 양대 토호 세력들만 이렇게 안주하게 하고 네. 그런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이나 한국 사회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다. 네. 이를 극복해야 된다. 따라서 두 당이 과반수 이상이 당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 당으로 갑을 정병 정 5-6개 당으로 나눠져서 국민들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께서 선택할 대상이 많아져야 된다. 지금 2개당밖에 없으니까 강제적 선택밖에 할 수 없고 오히려 무당층 지지당이 없는 그런 답변이 더 많은 그런 이 현실을 격파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로 모인 모임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20이니까 당장의 당내 현안 문제보다는 네네. 조금 더 그런 깊고 크고 그리고 큰 힘이 들어가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했던 건데 그중에 몇몇 의원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 것은 있지만 그건 2020 모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2020 모임이 이 위원장님께서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윤선의 팥짱. 내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차로 돌입을 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자, 박 대통령이 이렇게 여의도냐 박근혜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다라는 정도로까지 청와대 관계자 말로 브리핑, 백브리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의도에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박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참 재주가 있다면 그거 하나 재주가 참 뛰어납니다. 좀 그걸 배우면 저급한 정치인이 될까봐 배우고 싶진 않은데요. 네. 자신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판을 뒤집어 버려서 상대한테 전가시키는 그 재능은 아마 세계 1등감일 것 같아요. 그 정치 아주 저급한 정치인이든 품격 있는 정치인이든 관계없이 뒤집어버리는 거.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을 오히려 물꼬를 상대에게 뒤집어버리는 어쩌면 조금이라도 양심이나
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같으면 참아 못하거든요. 네. 남들 보기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그래요. 저는 물론 우리 국회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대통령이 저지른 짓 다 뒷수습하고 그것 때문에 내는 파열음들, 국론 분열, 사회 분열, 대립, 갈등 이게 더 증폭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날 뿐이니까 사실은 나머지 이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좀 속된 말로 독박을 다 뒤집어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이 하지 않는 비박들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야권은 전체를 상대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사실은 우리도 고단수를 부려서 잘 대응해야 된다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전율감을.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이 지금 선거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보면 국정교과서를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전부 사퇴시켜가지고 친박들을 영남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강남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면적으로 이른바 진박들, 진짜 친박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가 지금 여론에 밀려서 살짝 그거를 템포를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선거 드라이브를 짜고 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제 공안 통치,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선 야권의 전략도 좀 치밀하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단수로 잘 대응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문안박이 합치고 야권 전체를 큰 틀에서 하나의 틀로 가져간다고 해서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이것도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떤 지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을 제안을 했고 그게 어쨌든 성사가 되면 당내 결속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성사를 위해서 어쨌든 문 대표가 그게 맞든 안 맞든 제안한 거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또 안철수 대표는 좀 시큰둥한 반응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내에 여러 가지 무슨 전당대회를 하느니, 통합선대위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결속에 어떤 계기를 삼는,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문재인 대표도 지리멸렬해지고, 네. 물러날 수도 없고, 안 물러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누가 대체하는 지도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당의 위기는 리더십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어떤 리더십도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안박을 통해서 해결하든 전당장을 통해서 해결하든 하여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좀 한번 묶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전당대회를 하자, 통합선대위를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언제 우리 당이 그런 걸 할 상황이냐, 지금 서로 결속해도 지금 바쁜 세상에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어쩌고 하는데, 네. 그걸 지금 생각은 좀 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은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완전히 주저앉아버릴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컨벤션 효과라도 누릴 수 있는 뭔가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홍문종 의원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 이분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5년 단임제는 이제 죽은 제도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기문 대통령 그리고 친박 총리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보면 2012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장기 집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실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좀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좀 정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당도 개헌을 하자.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 홍문종 의원이 주장한 이원 집정부제하고 스타일은 거의 형태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양날의 칼이죠. 개헌이라는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활짝 거부하는 보였지만 사실 우리 쪽도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 무슨 당위성이나 지금 체제가 어떻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야권도 선뜻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우리 쪽이 배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정 위원장이 뭐 그런 주장한 건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배치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러나 논의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자는 의견들이 이게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세상에 워낙 시끄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정부가 하려는 노동 개혁이라고 하지만 계약 등등 저질러 놓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워낙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고 이것들에 대응하기도 산납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국정원이요. 이번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이 테러 방지법을 이번에 꼭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테러 방지법 요구한 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11 테러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테러 방지법 국회 법사위원장이시니까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필요하겠죠. 네. 시민들의 삶과 그 신체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현실에 있어서 국정원이 앞잡이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국정원 가족 많은 분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시는 국정원의 그 분들이 몇몇 사람들이 국정원을 오염시켜서 국정원 전체를 명예를 지금 더럽혀놨거든요. 그런 역사적 전제가 있는 그런 잘못됨이 과오가 있는 국정원이 테러 방지에 나선다면 네. 이거는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국민들은 걱정하는 거죠. 국정원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아닌 다른 부처가 전담 부처가 되든 아니면 협의체가 되든 이런 것으로서 테러 방지를 위한 그러나 독소 조항은 빼고 방지를 위한 이호적절한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있다면 저희 야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완전히 나쁜 사람한테 칼을 아주 나쁜 짓을 해왔던 그런 사람한테 칼을 건네주자라는 말에 선뜻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위원장이 그 국회 법사위원장에 있는 한 국정원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테러 방지법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예, 절대 그거는 제가 수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 법사위원장.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와 같은 이상민의 밥장 출연을 민심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밥장 또 장윤선 기자님은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닮아가지 마시고 민심에 부응해서 이상민을 출연시키라는 아주 연속적으로 출연시키라는 그 말씀에 따라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끝으로 노래 하나 준비하셨습니까? 네, 준비했습니다. 그게 세상이 진짜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그죠?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네.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깜깜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류 문명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네. 민주주의 또 인간의 존엄성 이렇게 또 연대, 나눔, 배려, 관용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지금 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아니라 네. 또 하나의 핸드폰을 놓고 지금 틀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예. 네, 지금 이상민 위원장 핸드폰을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으로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있을까 불러봐도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 다시 노래 왜 안 하세요? 이러는 거야. 일어나. 몸에 따뜻한 소시죠. 네. 현장중이고 그렇습니다. 또 답답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딘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도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도 끊임없이 즐기게. 네. 흘린 놈이 최고입니다. 네. 흘린 놈이 최고예요. 특히 이 노래를 저는 현재 지난 14일 민중대회에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신 농민 백남기 씨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막내 따님이 해외에서 귀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손 잡고 꼭 일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내에서는 이른바 반테러에 편승한 신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열린 광화문 민중대회를 폭력과 테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인권 침해 법안들을 줄줄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그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이 특조위의 이 같은 지침을 지금 맹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발이 실제 짜놓은 각본이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어제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원 총사퇴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발단은 지난 9월 말 접수된 유족 측의 조사 신청서인데요. 이 신청서에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행적과 당시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안 돼 보고가 지연된 것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조위의 1차 심사 기간인 진상조사 소위가 7시간, 행적, 소재 파악 등의 표현을 빼고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의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지난달 20일 소위에서 안건을 올려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때 이제 7시간 행적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8일 날 그 비공개 상임위원 때 통과되는 거 보니까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과 유족 측 그 추천위원들이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꼼수가 아니라 당연히 조사 대상 아닌가요? 자 어찌됐든 새누리당도 이 무슨 마치 성역처럼 돼버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이 말이죠. 관련해서 굉장히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새누리당도 발끈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특조위가 어기고 있다라고 비난했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행적 조사가 도대체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면서 계속 대응할 의사도 밝혔고요. 실제로 이 당 차원에서 이 행적 조사가 그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깎겠다라는 엄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특조위의 목적이 뭐냐,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비난했고요. 지난 7월에 여당 중심으로 제기됐던 돈잔치 얘기도 재차 나오고 있습니다. 특조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조선일보가 특조위에서 신청한 2015년도 ABB 예산 중에 직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산 낭비를 주장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 내용을 다시 재탕한 건데요. 당시에도 지적됐지만
하지만 이 예산은 사실 그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그러니까요. 따라 그대로. 결정한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런 흠집내기였는데 이거를 또 한번 이용해서 특조위가 부족한 집단이고 정치적 중립성 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집단 반발이 사실은 사전에 짜맞춘 각본일 수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내부 문건이 그 같은 날 공교롭게도 보도됐습니다. 당시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내부 문건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그 특조위의 BH, 즉 청와대 조사 관련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는 소재의 목하에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 과정상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나왔던 그 여당 추천위원들의 행동과 똑같은 그러네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의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 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하면서 당의 적극적 대응으로 주문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말씀대로 비판을 세게 했고, 그리고 농해 수위 차원에서도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각본을 쓰고 그 각본과 연출에 따라서 새누리당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 여당 위원들의 행동이 일치되는 무슨 각본에 따른 배우들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의 지침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조사 대상인 정부에서 이런 지침까지 내려보내는 걸 보면 굉장히 이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야당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새정치연합 농해수위원들이 어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진상조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헌법기구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니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위원들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합니다. 특조위가 여당 추천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사실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 뭐 이거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말을 좀 전달하자면 네. 조사 대상에 성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시간 역시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권 소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당일 컨트롤 타워의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 그 특조위가 조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7시간 행적이 컨트롤 타워 즉 청와대가 왜 늦게 대응했는지와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면은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라고 이미 결정난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 개시 결정도 안 나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거죠. 그렇죠. 조사 개시조차 결정 안 된 사안을 놓고 정부 여당이 특조위를 흔들고 있는 거죠. 7시간 조사 행적 조사 여부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고요. 이 여당과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금 보면은 야당 및 유족 추천위원 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미리 그 다수결 구조 안에서 자신들이 패배할 걸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데 이석태 위원장이 바로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 해수부는 특조위에서 손을 떼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어떤 외압과 방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23일 전원위가 또 한바탕 소란이 일겠군요. 이 현장에 또 어버이연합 출동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상규명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의 얘기대로 성역 없는 조사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정부 여당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자, 이게 이대로 가서 제대로 된 세월호 진상조사가 될지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거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테러리스트 혹은 폭력자 이렇게 좀 비난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를 넘는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무성 대표가 역시 맨 앞에 서서 하고 있죠. 네, 일단 김 대표의 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문 시위꾼들이 우리나라 심정부인 강한무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18일 날 회의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을 반정부 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 날인 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 라면서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중 총궐기대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김 대표만이 아닙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의 발언도 가관이었죠. 이 의원이 16일 새누리당 초대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에서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시위대를 펴버리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찰의 가인 진압을 선진국에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 꼴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완영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많은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2011년, 2012년 뉴욕 등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네. 시위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수많은 시위대가 주요 광장을 며칠째 점거하고 도로 행진을 했지만 이 경찰이 이걸 시위대 막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대부분 지금 길을 터줬죠.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차벽을 쌓거나 원천 봉쇄하는 경우가 없었고 네. 폴리스 라인을 벗어났다고 막 패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은 이게 종교계와도 약간 충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제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 조계종에서 이 범법자를 보호한 인상을 계속 주면 국민들에게 대접을 못 받을 것이라고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조계종이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의원실 방문할 의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갈등 양상을. 그러네요. 지금 보면 좀 도를 넘는 수준으로 상식을 넘는 수준으로 발언의 수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완영 의원의 발언의 경우에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총으로 쏴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를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국민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 발언 복면 착용 금지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제 네티즌들 누리꾼들 이제 메르스와도 마스크 쓰면 안 되겠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던데요. 그젠가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인 의경을 죽을 힘을 다해 쇠파이프로 내려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복면 금지법 이런 걸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발언들 도대체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의 이런 정치적 발언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찰의 가인 진압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게 1차적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진압이 아니라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특히 이 문제를 IS의 파리 테러에 여론이 쏠린 점을 이용을 해서 테러나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공한 정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이 공안위법을 줄줄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위치정보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것들 테러 관련 법안들을 가지고 그동안 묵혀 있었던 것들을 좀
밀어냈는데 이런 막말들 그러니까 테러 지금 민중총궐기대의 어떤 폭력 충돌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런 법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만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짚어보자면은 이 같은 논란이 커지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행 진압이냐 폭력 시위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자연히 그 민중총궐기대의 어떤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가 쌀값 수매 논란 그리고 노동개혁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 내용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뭐가 그렇죠. 이게 잘못됐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찬성 의견서들이 차떼기로 복사돼서 나갔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행 진압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구체적 사실들이 좀 가려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진영 논리로 좀 전국을 재단시킬 수 있으면 재단시키면서 막말로 좀 이제 전국을 이끌어가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정치 혐오증이 좀 나오고 중도층이 정치 회피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선거를 생각할 때는 크게 나쁜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35% 전략, 새누리당의 35% 전략, 40%의 정치 무관심층, 그리고 30%의 야권 지지자, 나머지 35%의 똘똘한, 아니 단단한 지지층을 묶어서 내년 총선하겠다.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새누리당과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 자유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폭력성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새누리당 청와대에서는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청와대는 특별히 내놓은 입장이 없고요. 새누리당이 전날 김순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묘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가 아닌 같은 시위대 일원에게 가격당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한 주장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은 빨간 비옷을 입은 남성이 백실 구조하러 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 하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시 위로 쓰러졌는데 새누리당은 경찰의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과의 2차 충돌 탓에 이제 백씨가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극우 성명 사이트는 일베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뭐 제대로 검증이라기보다는 동호 반복으로 국회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 뭐 당시 증언, 목격자들 증언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저희 오마이뉴스에서도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살펴보면 백씨가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이미 뒤로 쓰러져 있는 거고 거기다가 경찰이 계속 물대포를 쐈고요. 그리고 빨간 비옷을 입은 남성이 상의가 모두 말려 올라갈 정도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백씨 위로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진 뒤에도 백씨 구조를 돕는 일행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빨간 비옷을 입은 남성이 백씨를 의도적으로 폭행했다고 보는 게 이상하지요. 근데 이런 주장을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욱 의원이 했고요. 김순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참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경태 기자의 리포팅으로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여러 정치평론가들의 막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데가 종편인 것 같은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라는 사람이 위수령 발언을 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황 씨가 지난 14일 채널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뭐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같은 패널들이 너무 나간 발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 씨가 깜짝들 놀라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했다.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위수령 자체가 박정희 정권 때 지정이 됐고요. 그때 수많은 대학가에 군부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군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2015년에 청와대 근처에 탱크를 주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꼴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황당한 발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이분은 필경 그 시대에 뭐 대학을 다니거나 그랬을 텐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까? 네, 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1월에 한 경비원이 그 5년간 휴일수당 900여만 원을 못 받고 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막말해서 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항 씨는 그 해당 경비원을 분노 조절 장애차라고 하면서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다면 대기업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 목숨을 끊어야 된다라고 막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그리고 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패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새정치연합은 이번 위수령 발언을 계기로 그간 계속된 항 씨의 막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항 씨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경비원 발언만이 아니라 상당히 여당 편향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야당이 나선 것인데요. 오영식 그 당 언론 홍보 대책 특별위원장이 그 16일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항 씨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을 내보낸 방송제사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 항 씨를 즉각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송을 통해서 이분 발언의 문제점을 다 파헤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새누리당과 이 보수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겠죠. 그렇죠. 일단 민주노총이 어제 그 논평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그 백 씨가 빨간 우위에 입은 사람에게 폭행당했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어제 나온 논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인륜과 양심을 저버린 새누리당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 이유를 물대포가 아니라 시위 참가자가 폭행해서 그럴 수 있다는 말까지 내뱉는다 라면서 그 말을 한 김도부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요구했고요. 뭐 앞서도 뭐 이 새누리당이 계속 이 민주총궐대회를 그 테러, 폭동으로 규정하고 나면서 야당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말을 좀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도를 넘는 막말로 피해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백 씨와 가족을 찾아 문병하고 위로부터 좀 하라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고통을 함께할 때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기쁨은 함께하면 커지는 거고요.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막말로 2차, 3차 가해를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